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박병창입니다. 교보증권 TV 머니텐. 오늘은 5월 어제 어린날이었으니까 5월 6일이죠. 5월 6일 금요일 10시 시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많이 빠지고 그래서 오늘 한 1% 하락하고 있는데 어려운 시장 속에서 또 오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이 방송을 하죠. 사실 10시면 굉장히 바쁜 시간이실 텐데, 이 방송을 하는데 꼭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들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 전에 여기 몇몇 댓글 올려주신 거 보니까 뭐 마음이 심란하네요. 뭐 어렵네요. 뭐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예전에 그 이트렌드 TV에서 계속 한번 하다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그때 들으신 분들이 이 방송 거의 대부분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는데 마음이 안 좋다. 복구가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삼성전기가 그렇고 LG전자가 그렇고 현대차가 그렇고 그러면 그냥 이런 말씀이 죄송하다? 아니면은 뭐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한 발만 약간 물러서 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따라다녀야 되지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 한번 올려주신 것처럼 코스톨라니 뭐 얘기하는 것처럼요. 시장은 사실 굉장히 심플하게 시장에서 돈을 빼내가면 시장은 하락이고 약한 거고, 시장에 돈을 넣으면은 그러면 뭐 시장은 또 그것으로 돈의 힘에서 올라가고, 그래서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지금은 돈을 빼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주식 투자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온갖 얘기로 이제 포장을 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그 사이에 또 우리가 분석하기 되게 어려운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코로나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딱 그거이죠.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요. 그런데 글쎄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거꾸로.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있은 뭐 작년 봄에 백신이 막 나오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이것저것에서 방송을 하니까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팬데믹이 끝나면 이제 경기도 좋아지고 시황도 좋아지고 정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팬데믹 시국에서는 시장에 돈을 풀었고 팬데믹이 끝나니까 돈을 회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돈의 흐름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간 것이지 팬데믹이 어떻든 경기가 어떻든 이런 것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 역사적으로 지난 50년 동안 경기 침체를 앞두면서 이제 앞으로 경기가 돌아될 거야, 경기가 침체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있었던 그 전해는 다 하락했어요. 근데 실제로 역성장하면서 경기가 역성장하면서 침체기로 들어간 그 해와 그 다음에는 시장이 다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극단적으로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있죠. IMF 외환위기 1997년 12월에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증권사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12월에 디폴트 선언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외환위기를 맞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미 시장은 2017년도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2018년도에 물론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여름을 지나고 추석을 맞이하면서 시장은 급반등하면서 27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안 좋을 때.
그럼 그땐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갔느냐, 시장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장이 그렇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보면은 역시나 답답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어떤 답답하느냐? 앞으로 돈을 더 넣을 것 같지 않죠. 돈이 더 빠져나갈 것들만 더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 인상한다고 하고, 이건 간접적으로 돈을 빼가는 거고, 양적 긴축한다는 거 직접적으로 돈을 빼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빼갈 일만 남았으니까 시장에 좋을 일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경기가 침체될 거야, 그리고 돈이 빠져나갈 거야라는 것들을 얼마큼 시장이 반영하고 왔냐라는 게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시황인 거고요. 그것은 상당 부분 반영했다. 상당 부분이라는 게 애매하게 왜 그러냐? 좋습니다. 거의 다 반영했다. 거의 다 반영했다. 그럼 이제 경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시황이 그럼 그걸로 인해서 폭락할 거냐? 연준이 어떻게 할까요? 연준이 왜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올려야 될까요? 저는 빠르게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입니다. 지금 어제 50bp 올려서 0.75에서 1% 됐습니다. 그냥 0.7, 뭐라고 표현할까요? 구간으로 하지 않고 상단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25bp 올렸고, 요번에 50bp 올렸기 때문에 이제 1% 됐습니다. 연말에 2.5%까지 올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bp씩 한 두 번씩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한 25bp씩 해서 천천히 시황을 봐가면서, 경기를 봐가면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5%라고 할게요. 근데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1%까지 올라와 있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채권 시장에서 반영을 했고요. 왜 그렇게 빨리 올려야 되냐? 경기가 안 좋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회수가 되고, 그리고 투자가 안 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왔다. 이게 지난 과거에 얘기 드리려는 거예요. 연준은 그것마저도 생각하고 있겠죠. 그걸 분명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올릴 것이고, 만일 연말 기준금리를 해서 2.5% 정도 올렸다 그랬는데 연속해서 경기 침체의 신호가 계속 나온다. 그럼 연준은 어떻게 할까요?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 다시 하겠죠. 그 룸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의 연준이 하는 행동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준이 시장에 반하면서 시장이 폭락하는데, 지금이 연준이 생각하기에 너무 고평가돼서 시장은 요만큼 떨어져도 돼. 그러면 하죠. 시장이 그 이상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연준이 그것에 시장에 반해서 시장경제체제에서 그렇게 할 거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오늘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뭘 갖고 있어서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현재 그 기업의 기업 가치, 올해의 기업 가치, 내년의 기업 가치 봤을 때 너무 고평가돼 있어가지고 좀 위험한 것 같아. 이건 불안하죠. 그리고 실적도 없이 막 올라왔어. 밈 주식이야. 대표적인 게 대선 주고, 대선 테마주고요. 그리고 뭐 남들이 막 사자고 그래서 막 올라왔어. 전쟁 테마주. 전쟁 때문에 뭐 수급의 공백이 생겨서, 그래서 가격이 올 거다 그래서 막 오른 주식들, 이건 불안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업의 고인콘성과 연속성이 있고 기업의 이익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시황이나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 때문에, 수급적인 상황 때문에 빠졌다. 조금만 한 발 물러서서 만물 조금만 내려놓으면 올라갔겠지 뭐. 올라갈 건데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더 빠질까 봐 걱정도 많이 하고, 여기서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만약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까? 1995년 말에 인턴으로 가서 1996년에 정식 사령장을 받고 증권사 직원이 됐습니다. 1996년 1년을 지나고 나서 곧바로 1997년에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도 맞았고, IT 버블 붕괴를 맞았고, 팬데믹을 맞았고, 뭐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었는데요. 결국은 어땠습니까? 결국은 시장은
곧 망할 것처럼, 세상의 경기가 망할 것처럼, 그렇지, 시장이 망할 것처럼 그랬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망한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망할 수 있는 기업들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매매의 기술이라는 책을 내고, 그리고 시황을 설명하고, 차트를 설명하고, 그런 분이 웬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뭐, 전체적인 20년을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장기 투자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그렇게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뭐 삶이 뭐 이렇게 바뀌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서 투자를 하는 게 어떤가, 뭘 갖고 하는 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어렵다 보니까 어렵다는 말이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종목을 지금 뭐 현저히 고평가됐거나 말도 안 되게 허황된 멀티플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걱정이 되시겠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서두에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말이 좀 새 나갔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 그 팬데믹 때, 팬데믹이 끝나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뭐 저게 좋아지지 않겠냐, 경기도 좋아지고 그랬는데 지금 시장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져요. 경기가 나빠지는 걸 내년도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가 안 좋은 거고 내년도에 경기 안 좋아지면은 시장 올라가겠네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3% 올랐다가 어제, 오늘 새벽에 끝난 시장은 뭐 거의 5% 나스닥이 빠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장이 한 1% 빠지죠?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도 역시나 수급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팬데믹 이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약 39.3% 정도를 지분을 전체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개별 기업으로 보면 지분 39%를 걔네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30%뿐이 안 됩니다. 10%를 팔았어요. 어마어마한 양을 판 거죠. 금액으로 따져볼까요? 우리가 2,000조라고 따지면 2,000조에 10%니까 200조 파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판 거죠. 그럼 30% 여기서부터 더 많이 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글로벌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비중을 우리가 몇 %에서 6%에서 4%로 내렸다. 이건 되지만 0만 들어올 거야. 야, 한국은 안 돼. 0.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보다 훨씬 위험하고 우리보다 훨씬 안 좋은, 실적도 안 좋은 그런 국가들도 다 포지션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갖고 있고, 여기 지금 전쟁 리스크는 우리나라가 큽니까? 대만이 큽니까? 대만이 더 크죠? 대만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만은 우리보다 지금 더 좋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수급전 요인에서 외국인들이 더 팔지 않는 것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선방한 것은 국내 기관들이 좀 사준 것인데, 국내 기관들은 왜 사줬을까? 바보라서? 그냥 싸니까 한번 사볼까? 아니죠. 분명히 여기서는 일부 매수, 저가 매수가 들어온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게 판단을 해보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전체 시장에서는 강력한 매도도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보세요. 매수도 보세요. 강력한 매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심리적으로 강력한 매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지지부진하게 있는 거고, 거기에 종목별로 움직이는데 그것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못 움직이고, 맨날 시가총액 1,000억짜리, 1,000억 아래짜리, 뭐 또 가격도 1,000원에서 5,000원 사이, 이런 게 막 급등락하잖아요. 대표적으로 5G 무선통신 장비주들이 어제 그저께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 대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ST테크니, 뭐 서진시스템. 서진시스템은 이제 지난번에 12 반응 때문에 좀 수급적 영향이 좀 있고요. 그 외에 뭐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종목부터 오히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런 주식들이 막 상승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더 시장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아주 장기 투자하는 거, 저는 장기 투자를 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를 권하는, 오늘 그냥 이런저런 얘기할게요. 시황 이제 대부분 좀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또 제 방송도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니까. 장기 투자를 저는 우리 시장에서 권하지는 않는데, 장기 투자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소위 짐 슐레이터가 얘기하는, 그리고 많은 그 소형주의 장기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투자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1,000억, 2,000억 분이 안 돼요. 그런데 얘가 1조, 2조가 될 수 있는, 10배 이상 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장기 투자를 내가 한다. 이거는 뭐 분할로 해서 계속 모아가는 장기 투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황을 타면서 가는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우리는 늘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로 대표 종목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도 있어. 실적도 좋아. 오케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시장이 떨어질 때 오르지 못해요. 삼성전자는 시장이 올라갈 때 플러스 알파, 시장이 떨어질 때 마이너스 알파, 그냥 이 정도의 안정감이 있는 거지.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형주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는 오히려 중소형주에서 성장주에서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요. 물론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고, 시황을 타면서 산업 사이클을 타면서 움직이는 거. 어떨 때는 반도체, 어쩔 때는 자동차, 어쩔 때는 뭐 시크리컬, 이런 것들은 그 주기마다 거래를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화면 혹시 꺼질지 모르니까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FOMC 회의 마감했고요. 4일날 반등한 거는 50bp, 75bp 얘기도 막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모두 다 만장일치로 50bp로 했대요. 야, 여태까지 거짓말했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방송에서는 막 75bp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니 회의에서는 50bp를 만장일치로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시장에 겉만 좋구나. 그러면서 반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 오늘 새벽에 끝난 시장에는 더 많이 하라 그랬어요. 왜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종가 기준으로 3% 이상 올라가면서 야, 이거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늘 아침에 뉴스들에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이 방송에서 제 생각을 이것저것 그냥 말씀을 드리죠.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수급적 요인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급의 그레이트 로테이션, 소위 말하는 수급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예전에는요, 그레이트 로테이션을 어떤 배열에 썼냐면, 주식시장이 막 좋으면 채권시장에 있는 자금이나 부동산에 있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이 자금이 빠져서 부동산이나 채권으로 가고, 이걸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부동산, 주식, 채권이 같이 빠지고 같이 오르고 이렇습니다. 그냥 자본시장이에요, 자본시장. 근데 지금의 제가 말씀드린 그레이트 로테이션은 어떤 거냐면요, 그동안에 지난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빵주라고 얘기하는 빵주에서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빵주가 올라오는 부분에서 인터넷 기반으로 해가지고 소위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던, 서비스로 성장을 했던 데들, 페이스북, 메타, 아마존, 다 서비스잖아요. 구독경제. 얘네들이 이제 얘들은 지금 너무 많이 지금 그동안에 흥행을 누렸어.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돈이 빠지면서, 그러면 이제는 진짜로 물건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팔면서 그것으로 이익이 나고, 그것이 앞으로도 팬데믹이 되던 어떻든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보수적으로 관점이 가자. 왜 보수적으로 생각이 바뀌었느냐? 시장에 돈이 좀 빠져나갔기 때문에. 풍선이 이만했는데, 이만하면 얘도 사고 얘도 사고 얘도 사 다 그랬는데, 풍선이 점차 이제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데려가자.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바뀌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지금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번에 하락도 보면은 그냥 뭐 순서 없이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제 하락에 보면은 뭐 애플도 하락하고 테슬라도 하락하고 뭐 그랬는데, 어제 굉장히 제일 중요했던 한 이슈는 뭐냐면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가 15%를 하락을 했어요. 얘들도 똑같이 아마존이 하락하고 메타가 하락하고 이런 것도 하락한 거에 일맥상통하게 상통하게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는 어느 쪽에서 가지고 있으면은 이 시장을 극복하고 시장을 이기지 못해요. 극복하고
그리고 나는 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팬데믹에 수혜했던 것이 아닌 다른 쪽 실물 경기에서 서비스가 아닌 실물 제품이 있는 쪽에서 미래의 성장이 아닌 올해 이익이 나는 쪽에서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게 사실은 그래서 IT하고 자동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IT는 물건 만들면 팔리죠? 그렇죠? 실물 제품 있죠? 얘네들은? 그리고 자동차도 다 사용하는 거죠? 얘네들은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실적이 올라올 거고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닌 없어도 사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두들겨 맞고 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4월은 어닝 시즌이잖아요. 미국 시장이 맨날 4월에 오르고 5월에 빠진 이유는 어닝 시즌에 미국 시장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주 이례적으로 지난 10년 만에 처음으로 어닝 시즌에 향후 가이던스 전망이 나빠지면서 두들겨 맞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 이제 하락을 한 거죠. 근데 그 여파가 아직까지 실적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코스닥 기업이 중소형주와 코스닥 기업이 다음 주에 피크입니다. 다음 주에 거의 대부분 발표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지금 미국 시장이 하락한 이유를 뭐 금리를 50bp 올렸다가 뭐 향후 가이던스 나왔는데 그 가이던스 때문에 뭐 괜찮다 그러고 올랐다가 그 다음날 뭐 우려가 돼서 빠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전체 시장이 굉장히 얇아져 있다. 즉 돈이 풍부했다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니까 매수세도 약한 상황이고 매수가 약한 상황 속에서 조그만 매도가 나와도 빠지고 또 개별 기업들의 급등락이 막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정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됐네요. 이거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시지. 그거를 이제 걱정 없이 해도 되겠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은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 우리 또 차트를 안 보면 섭섭하니까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현재 상황이 어떠냐? 제가 지난주에 그려놓은 게 요거네요. 지난주에 나스닥에 지금 이제 일봉 보면 막 급등락이 엄청나게 심한데 하루 올랐다 하루 빠졌다 굉장히 심한데요. 근데 제 주봉을 제가 보면서 지난주에 그려놓을 때 어떻게 그려놨냐면은 소위 그 상승과 하락의 3파동 있잖아요. 3파동. 요걸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게 상승과 하락, 하락과 반등, 하락과 반등. 그래서 요번에 하락이 나타나서 이 주봉상으로 3차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하락에는 저는 매수 대양 쪽이 맞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되게 신기한 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주봉 있잖아요. 주봉상의 나스닥이 오늘 뭐 하루 더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나스닥이 연속해서 하락할 것 같지 않아요? 낙폭도 컸으니까. 지금 이번 주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0.14%입니다. 여러분. 다우존스는요. 위아래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죠. 여러분 화면 보시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어저께까지가 플러스 0.06이었고 S&P 500은 어저께까지가 플러스 0.36%였어요. 이런 거죠. 야, 미국 시장 다 폭락하고 난리가 났어. 지금 너무 걱정이야.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간으로 플러스였습니다. 왜요? 어제 하루 빠졌어요. 월, 화, 수 다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사실은 어제 폭락하고 나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 약간 반등 주면 미국의 3대 지수는 주간 시황을 얘기할 때는 플러스 끝난 겁니다. 미국의 무슨 표현이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우리 시장은 지금 눈치 보기를 계속하고 있고 지지부진하게 그냥 거기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 딱히 어떤 특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얘네들이 최근에 좀 사주면서 조금 그냥 선방하고 있다.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개별 종목들로 움직이는데 그 개별 종목도 섹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슈별로 움직인다. 오늘 뉴스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죠. 뉴스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맞게 어쩔 때 5G 움직이고 어쩔 로봇도 움직이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여러분들이 경제TV나 유튜브나 이런 걸 막 이렇게 보시면
로봇 관련주 설명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 들어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아 로봇 관련주 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다음날 됐더니 생뚱맞게 또 갑자기 왜 5G 이 장비가 떠요. 거기 막 설명을 하면 아 그래 이런 이슈가 있구나 이거 좋겠구나. 또 보면은 지난주에는 자동차 쪽이 좀 좋았습니다. 자동차 설명을 막 듣다 보면 아 그래 자동차 괜찮겠구나. 그래서 샀더니 또 얘는 빠지고 얘는 오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쫓아다니겠습니까? 그쵸? 이거 쫓아다니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두에 오늘 제가 조금 길게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이슈별로 쫓아다니는 부분이 아니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from the basic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원칙으로 돌아가서 기업의 이익만 보고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황이다. 뭐 심지어 어제 월가의 투자의 구루 중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지금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가만히 있는다라는 게 뭐 진짜 뭐 투자를 뭐 매수매도를 하는데 내가 공부도 안 하고 뭐 뉴스도 안 듣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라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보다는 너무 막 이슈에 따라다니지 마라. 이런 표현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 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차트 가보면 야, 참 제가 맨날 방송을 요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계속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진짜 오래된 거죠. 계속 오랫동안 1월에 폭락했다가 우리는 1월에 저점이 2591포인트 저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2월에 말에 전쟁이 발생했죠. 그리고 QT 한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막 그랬죠. 그리고 2월, 3월, 4월째는 4월에 나스닥 폭락했죠, 다. 근데 어땠습니까? 여기 지금 안 깨고 있죠? 우리 시장이요. 왜 그랬냐? 1월에 폭락이 비정상적인 폭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도 잘못했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 LG에너지솔루션이 들어오면서 이익도 안 나는 기업들이 이익 대비 수정하겠습니다. 이익 대비 너무 고평가된 종목이 들어오면서 지수의 왜곡이 발생했다. 어닝의 EPS를 왜곡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하향 다운돼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야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서 다 안 빠지나 보다. 여기 락바텀인가? 아니면 외국인들 더 팔 게 없어서 그런가? 환율이 어땠습니까? 환율이? 거의 뭐 1,300원 가까이 갔잖아요. 근데 이걸 안 깨잖아요. 이걸 안 깨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장은 반영되어 있다라는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올라가겠네? 라는 개념보다는요.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매도도 힘이 없고 매수도 힘이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종목별로 움직이고 업종별로 움직여야 되는데 반도체가 움직이고 IT가 움직이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그럼 지수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슈별로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간혹 보면은 이슈별로 움직이는 걸 추정하면서 거래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는 이슈별로 움직이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말씀드릴 수 없냐면 그 종목들은 그냥 뭐 하루에 20% 오르고 막 20%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의 대표성을 띄지 못하고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주식 투자는 원래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자, 리스크 테이킹 해야 되니 뭐 급등락하는 종목들 우리 뭐 사고 팔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만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리딩방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하죠. 리딩방 사람들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막 추천을 하고 보세요 급등했잖아요. 돈 많이 왕창 벌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만의 리그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들만의 리그인 거고 전반적으로는 그들만의 리그에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정심심하면은
정신이 없으면 조금 해볼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거는 지금 우리 시장이 딱 보기에도 저점도 뭐 이렇게 지금 안 좋은, 미국도 막 5%, 4% 빠져도 우리 시장이 지금 이걸 깨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익이 좋아서, 우리나라 성장성이 좋아서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전 요인이 지금 강력하게 매도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조금만 사도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사모펀드가 좀 들어오면 종목별로 좀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시황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큰 흐름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잠깐 시간을 내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당분간 지금부터 올해 뭐 한 말까지 해서 당분간 저는 아래쪽보다 위쪽을 보고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애매하게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데 아래쪽보다 위쪽이라 표현하는 거야. 아래쪽을 안 갈 거냐라고 저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아래쪽으로 일시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래쪽으로 늘 말씀드리는 아래쪽으로 갈 확률과 위쪽으로 갈 확률, 그리고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 얼마큼 빠지나의 폭, 그리고 위로 갔을 때 상승의 폭을 계산해서 곱하기 해서 워렌 버핏이 이렇게 쓰는 거죠. 했을 때 저는 위쪽이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 방송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 이 말씀을 드린 게 일단 3%에서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3%에서는 그 반대론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도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그걸 특별히 표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 했고, 이 트렌드 SBS 뭐 몇 군데에서, KBS 몇 군데에서 제가 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뭐 와서 해달라고 하는 데서 요 얘기를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저는 지금은 보유가 실익이 있고, 그리고 확률적으로 아래보다는 위에가 더 있다라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보냐를 말씀드릴게요. 악재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악재를. 첫 번째, 금리 인상. 5월에 50bp 인상했습니다. 지금 1%입니다. 앞으로 남은 건 6, 7, 9, 11, 12. 홀수 달하고 6월에 12월. 이렇게 남았습니다. 현재 5번뿐이 안 남았어요. 중립금리 2.5% 맞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bp, 50bp 두 번은 일단 빨리 해야죠. 그래서 한 2%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5bp, 25bp 해야지 중간에 한 번 쉬더라도 2.5%가 될 거 아닙니까? 2.5% 빨리 만들어야지 나중에 운신의 폭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이 이걸 얼마나 반영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영했느냐.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를 넘었습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8% 갔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반영했죠. 그렇죠? 그리고 연준에서 파월 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빠른 시일에 50bp 향후에 한 2, 3회 정도 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물가 및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럼 경기 지표, 물가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 속도도 같이 둔화할 개연성이 있죠. 그러나 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물가가 만약에 이번에 4월 CPI가 팍 빠진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빨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만 시장의 버팀목이 나중에 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올릴 거라고, 빠르게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시장은 그것을 반영을 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급락하는 현상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소가 아니고 그냥 일단 반영한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양적 긴축. 양적 긴축은 6월부터 425억 달러씩 긴축을 하고 9월부터 950억 달러씩 긴축해서 점차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건 약간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요. 과거에 나스닥으로 할까요? 나스닥으로 봤을 때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2016년부터 했어요, 여러분. 2016년부터 했는데 2016년에 시장 상승했습니다. 2017년도 시장 상승했어요. 2018년도 상승을 했어요. 금리 인상하는 동안 계속 상승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미국 시장을 꼭 고꾸라들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을 급락시킨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2018년 말 여기 있죠. 2019년 되기 바로 직전에
이때 뭘 했냐면 양적 긴축을 발표하면서 양적 긴축을 했어요. 양적 긴축은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줬습니다. 즉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난 1월에 미국 시장을 더불어서 전 세계 시장이 빠진 거는 금리 인상을 반영을 한 거고, 지금 4월에 빠지고 지금 움직이는 이런 변동성은 양적 긴축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약간 애매하다고 표현을 한 건 뭐냐면, 당시에 연준의 대체대조표에서는 약 4조 달러 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9조 달러에 임박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풀어야 되니까 과거에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큰 폭으로 양적 긴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더 많이 되는 겁니다. 그때처럼 요번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또 한 번 크게 빠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차트 보시잖아요. 나스닥이 4월에 어땠어요? 나스닥 4월에 13% 빠졌습니다. 왜요? 양적 긴축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양적 긴축을. 양적 긴축을 반영하는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애매하다고 표현을 드린 거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채권 보유량이 훨씬 많고 보유 금액이, 그래서 더 빨리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애매하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걸 또 나쁘게 생각하면은 그래, 그것 때문에 그때보다 더 큰 폭으로 우리 글로벌 시장이 하락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선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연준이 다시 예전에 1조 달러의 채권을 갖고 있다가 4조 달러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한 1조 5천억 달러 또 뺐어요. 다시 1조 달러까지 가지 못했어요. 지금 거의 4조 달러에 있던 게 9조 달러, 8조 7천억 달러인가요? 8천억 달러, 그렇잖아요. 그냥 9조 달러로 할게요. 이걸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거의 한 5조 달러를 다 빼가지고 채권을 다시 매각해가지고 다시 연준의 대체대조표가 4조 달러, 3조 달러로 갈 수가 있느냐?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못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미 그 상태를 시장이 인정하는 수준까지 갔는데, 이런 표현을 해보면 비슷하진 않은다는 말씀 드려볼게요. 그 20평대 아파트에 살다가 30평대에 가면 다시 20평대 가면 불편하죠. 50평대 살다가 30평대 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차도 그렇고요. 이미 시장이 이만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있는 게 리즈너블하고 합리적이고, 또는 이게 그냥 편해 라고 시장이 이제 자본시장이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처럼 다시 좁은 방으로 가서 그렇게 살자? 시장이 그걸 인정할까? 시장이 받아들일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처럼 다시 글로 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른 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다른 걸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는 해보는 겁니다. 과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였냐면 5.75%가 그랬습니다. 5% 중반이었어요. 그때가. 5.5%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죠. 5.5%? 그렇게 높을 때가 있었어?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튼 미국 기준으로 해서 5.5%였어요. 그전 10년에는 몇 %냐? 8%였어요. 8%. 이 장기 금리 추세를 쫙 보면 8%대였다가 쭉 빠졌다가 또 5%대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맞으면서 리먼 사태 맞으면서 제로 금리 만들었다가 그랬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다가 2016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2018년, 2019년도에 금리를 어디까지 올렸죠? 2.75%까지 올렸습니다. 왜 장기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난 30년, 40년을 봤더니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낮아질까? 왜 낮아질까? 경기가 안 좋은 겁니다. 저성장인 거예요.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그게 계속 같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자율이. 그러면 이제 와서 갑자기 고성장이 돼가지고 이제 금리를 3%, 5%
6%막 이렇게 막 부르짖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올릴 수 있을까? 연준이 고민을 생각해 보자고요. 연준이 그분들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보다 똑똑하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상식 수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금리를 굉장히 고급권을 올릴 수 있을까? 지금 그렇게 올리는 이유는 경기가 좋아서 올리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고 이 얘기는 작년부터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기 시작하는 과정이 됐다. 그런 가운데 금리를 그렇게 계속 올릴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조금 이따 할 얘기인데 미리 좀 했습니다. 양적 긴축을 하는데 9조 달러에 있는 것들을 3조 달러로 4조 달러로 만든다.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역시도 어느 정도까지 줄여나가다가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올리다가 더 못 올리는 것처럼 양적 긴축도 어느 정도 줄여나가다가 경기 상황이나 시장 상황 보다가 이제 여기서 멈춰야지. 그래 놓고 안 좋아지잖아요, 경기가. 그럼 오히려 또 살걸요? 양적 완화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적 긴축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어떤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부르짖고 말을 했던 건 뭐냐면,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였어요.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19가 생기면서 돈을 왕창 풀었어요. 공급망이 차질이 생기고 그러면서 다 그냥 셧다운 시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차질, 수요에 따에 의한 게 아니고 공급 사이드 문제로 인해서 물가 계속 오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가는 저물가에서 고물가가 됐어요. 지금요. 성장은요. 성장도 얼마나 웃기냐면요.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30% 갔다가 플러스 22% 갔다가 지난 4분기에는 6.9%가 그랬죠. 플러스 6.9% 했다가 이번 1분기에는 마이너스 1.4%였다가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성장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장률이 막 굉장히 급등했다 급락했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성장, 저물가 했고 그럼 저금리 계속 저금리였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이 아닌 것들이 지금 정상화되면서 시장이 정상이 아닌 정상적인 수준에서 오버슈팅했기 때문에 내려온 거고 돈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왔던 것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돈에 힘에서 올라왔던 오버슈팅했던 코인 시장도 정상화되고 있고 정상화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건 다 정상화되는 과정을 가고 있는 건데 금리만 그러면 계속 올려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 4월 인플레이션이 다음 주 발표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하죠. 왜 이건 중요하냐면 계속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공감하실 건데 3월까지는 계속 오를 거라 생각을 했어요. 4월에는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 전망을 많이 하냐면 작년 3월에 미국의 CPI가 1%대였어요. 근데 4월에 4%로 떴어요. 그냥 갭 상승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YOY의 증가율을 계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월은 둔화되지 않겠냐라는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엔데믹 선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렇고요. 이제 마스크 벗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3월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팬데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점차로 둔화되는 것이 이제 4월과 5월에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빨리 완화될 거라고 둔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누가요? 옐런 장관과 파웰 장이. 근데 그들의 생각을 틀리게 만든 이유가 있었죠. 중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그들의 생각대로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가을에 작년에 오미크론이 발생이 됐죠. 물론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틀린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은 생각해야 할 그 정도 잘 있으면 생각해야지 뭐 그런 걸 할 말은 없지만 지금의 정황상으로는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된 것은 다 공급망 차질로 인한 생긴 거고 공급망 차질은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팬데믹이었고 그 다음에 전쟁이었는데 팬데믹은 지금 해소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 전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전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은 뭐 11월까지 끌고 간다 어쩐다 하고 있는데 전쟁은 앞으로 언제 끝낼 거야 라고 할 개연성보다는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선언하면 되거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여태까지 전쟁 때문에 막혀있던 곳들이 다시 뭐 복구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복구 우크라이나와 그 인근에 있는 쪽에 복구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지표는 둔화될 가능성이 더 높죠.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시장에 두 가지의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하나는 당연히 뭐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금융 긴축에 대해서 조금 완화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화답할 개연성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환율입니다. 환율.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완화되거나 종전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 시장 곧바로 화답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3포인트 레벨까지 가 있는데 그것은 인플레이션과 연관되어 있죠. 미국이 달러가 지금 이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 버티고 있는 거지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되면 인플레이션은 그냥 천정부지로 뜰 거예요. 이게 뭐 8.5%가 아니고 막 10%, 15% 막 이렇게 떠버릴 거라고요. 우리 그 신흥국에 있는 취약국들 보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얼마예요? 지금 러시아가 15%고 그리고 저기 뭐 터키니 뭐 이런 데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20%, 30%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환율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미국은 달러가 강한 것을 약간 용인하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지표가 딱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환율이 강세를 무조건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왜요? 미국도 상대 국가의 교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하향 안정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하향 안정화 되면 우리나라 원화가 하향 안정화, 원화 강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제 더 팔 게 없는 외국인들이 그래?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팔았던 거 쇼커버라도 해야지.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은 움직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CPI 지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길어질 거다. 앞으로 뭐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정황상 보면은 둔화할 개연성도 분명히 있다. 그 부분을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전쟁은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얘기하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제 끝나는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전쟁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뭘 보느냐? 전쟁 자체가 아니고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이걸 보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나왔던 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거나 오일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에 피해를 준 거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WTI 선물을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WTI 선물을 보면은요. 전쟁이 2월 말에 났죠? 그때 얼마였습니까? 90달러에 있었습니다. 90달러에 WTI 선물이요. 근데 전쟁 발발하고 나서 얼마까지 갔어요? 130달러까지 갔죠. 그쵸? 그리고 다시 폭락했어요. 90달러까지. 야, 아니야. 전쟁 길어져. 또 올랐어요? 또 떨어졌어요? 아, 이거 지금 유가는 그렇게 그냥 떨어질 게 아니야. 앞으로는 고유가가 계속 있을 것 같아. 또 올랐어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상당 부분 전쟁에 대한 우려를 반영을 하고 밑에서 하단에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즉 전쟁의 직접적인 이게 언제 끝나냐 안 끝나냐 보다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렸던 요인들은 자, 금리 인상을 한데 양적 긴축을 한데 그리고 전쟁이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있었대. 그냥 이거예요. 근데 그걸 시장이 얼마큼 반영했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가도 보여주고 원자재 가격도 보여주고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거의 대부분 반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은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부장님 알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뜰까요? 뜨면 얼마나 강하게 뜰까요?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뜰만한 재료가 모멘텀이 뭘까요? 전쟁이 종료되면? 아니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면?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호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반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악재들은 반영을 했으니 얼마큼 해소가 되느냐? 이게 그냥 시황이에요. 지금은. 그게 현재 시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고 우리가 늘 얘기했고 우리 다 그냥 아마 공감을 어느 정도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 다음 거를 자꾸 또 얘기해요. 시장에서. 자꾸 아래쪽으로 바라보면서 그 다음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고 물 한 컵 먹는 동안에 그 다음 게 뭔지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한번 답변을 보겠습니다. 시장이 걱정을 하면서 떨어졌던 이유들을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인플레이션, 전쟁, 중국 봉쇄 여기까지 쭉 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은 뭘 때문에 시장이 못 간다라고 하고 더 빠진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 이유를 또 얘기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까요? 경기 침체 얘기합니다. 경기 침체. 자, 지금 있었던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전쟁,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경기 침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침체로 될 가능성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기 침체 시기가 언제냐? 그냥 이론적으로 옛날에 얘기했던 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서 한 1년 반 후에 경기 침체가 됐더라. 그래서 1년 반 후에 경기 침체가 내년에 될 거야.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난 10년간 4월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4월에는 안 빠질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4월에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건 과거고 과거가 미래를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후유증에 의해서 결국은 경기 침체로 경기가 계속 안 좋게 가다가 뭔가 새로운 글로벌 공조가 있기 전에는 이게 빠지는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타당성이 좀 있는 상황인 거죠. 세 번째 포인트는요. 그러면 진짜로 경기 침체로 그런 상황이 되면 시장이 다시 한번 폭락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지 않냐면요. 경기 침체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지 않아요. 시장의 폭락은 금융 시스템의 디폴트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합니다. 결제 불이행이 일어났을 때 시장이 폭락하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죠. 그게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기업이 디폴트가 국가가 디폴트가 나는 거예요. 1997년도에 아시아의 신흥국들의 국가가 디폴트가 나는 겁니다. 디폴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디폴트는요, 경기가 좋아도 날 수 있어요. 결제 불이행은요. 이 금융 시스템의 왜곡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일어났을 때 시장이 급락을 하는 거지,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다.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에 징후가 있으면 각국의 중앙은행과 그리고 행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사이에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고 만약에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오느냐, 자, 이 얘기를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느냐를 이제 판단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오느냐? 예전에는 아시아 신흥국 때 외환위기가 있었죠. 외환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있었죠. 부동산발. 그러니까 무슨 표현들이냐면 어떤 때는 외환에서 터지고 어쩔 때는 부동산에서 터지고 어쩔 때는 채권에서 터지고 어쩔 때는 국가 채무에서 터지고 어쩔 때는 기업 채무에서 터지고 어쩔 때는 개인 채무에서 터지고 막 이래요. 이게 똑같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왜 똑같이 안 올까요?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합니다. 똑같은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생뚱한 거에서 터지는 거죠. 저는 엉뚱한 데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다음에 터지면 채권에서 터질 거다. 위기가 채권에서 올 거다라는 얘기들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꽤 오랫동안 채권에서 위험할 거다 얘기했는데 왜 그랬냐면 아니 연준이 막 돈을 계속 풀면서 채권을 그냥 계속해서
사주니까 이거 채권 시장에서 나중에 문제가 터질 거야. 그랬거든요. 그런 조짐은 지금 있죠. 사실 채권 시장에서 다 폭락했어요. 우리 주식해서 마이너스 30% 난 거? 채권은 다 깡통 났어요. 채권에서 거래하던 사람들은 지금 트레이더들은 다 깡통 났어요. 우리도 훨씬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깡통이 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더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 나오냐가 달라질 뿐이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채권 시장이냐 아니면 일본이냐 우리 중국이냐를 10년 동안 얘기했는데 중국은 안 터졌습니다. 일본 걱정 안 하죠. 일본은 정말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일본은 뭐 자기네 돈 가지고 자기네 주식을 산다 그래서 걱정이 없다 막 그러는데 그리고 대부채가 뭐 그렇게 많지 않고 그 국가 부채가 국민에 대한 부채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얻은 부채로부터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을 하면 국민들이 채권을 사죠. 이 돈을 국가가 사가지고 지네 주식을 사. 진짜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서구식이라 하면 안 되죠. 걔는 좀 유럽식이죠. 미국식 사고방식의 자본주의부터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하는데 국가가 ETF 그냥 주식을 사잖아요. 걔네들은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냥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자원 빈국. 이게 지금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면서 국가 이기주의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좀 그렇죠. 자원이 없는 국가 그리고 식량을 자급자족이 안 되는 국가들에서 다른 방향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다른 쪽에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세 가지나 네 가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번 하반기에 올 거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서 그건 나중에 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쭉 얘기 드린 이런 것들을 전체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지금도 뭐 시장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시장 빠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괜히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 같고 괜히 그냥 위험만 하는 것 같고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서 내가 보유종목을 팔 거냐? 아니다. 내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산다. 그렇다면 뭐 한꺼번에 다 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매수해서 들고 갔을 때 실익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종목을 들고 가고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게 더 실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근거를 말씀드려볼게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요번에 미국의 빅테크가 폭락했다고 하지만 차트를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오늘 조금 짧게 하려고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차트를 하나하나 못 본 걸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빠진 종목들을 보면 예를 들어 그냥 대표적인 거 애플 볼게요. 애플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화면에 보시면 애플의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애플의 일봉 차트예요. 이게 주봉 차트이고 아무튼 일봉 차트 이렇게 볼게요. 이 차트하고 요번에 많이 빠진 것 중에 뭐 대표적으로 빠진 거에 뭐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그리고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뭐 괜찮았던가 아마존 이 차트하고 여기 밑으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이 흐름에서 이 차트하고 그리고 요번에 가장 타격이 컸던 게 넷플릭스이잖아요. 넷플릭스요. 미리 준비 안 했더니 또 타이핑을 했더니 시간이 가네요. 넷플릭스. 이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다 빵주에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올랐던 빵주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빵주에 있던 것들 중에서 왜 이런 차별화가 생겼느냐? 어떤 사이가 생겼냐?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어요. 뭐냐면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얘네들은 상승을 했던 애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2008년 이후에 계속해서 좋았던 그런 애들이에요. 이거 중간에 이거는 주식 분할한 거고요.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했던 아마존을 보면 10년 동안 됐겠네요. 2008년부터 도대체 얼마큼 오른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저 밑에 끝도 보이지 않는 바닥권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겠네요. 이렇게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그래서 시장이 대세 상승해서 대세 하락으로 갔느냐, 아니면 성장주가 끝나고 가치주가 갔느냐, 아니면 주식시장이 끝나고 채권으로 가느냐, 채권이 끝나고 부동산으로 가느냐, 이런 그레이 로테이션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번에 확연하게 확실히 과거에 인터넷 기반으로 있었던, 인터넷 기반으로 상승을 했던 그것을 조합해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커졌던 기업들은 저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저물고, 또 그걸 또 굳이 얘기한다면 임의 소비지에서 필소비지로 바뀌고, 그리고 먼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가까운 미래, 나는 현재나 가까운 미래만 보겠다. 왜? 경기가 앞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불안감이 마음속에 존재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워딩을 이렇게 써볼게요. 서비스보다는 제품을 난 이제 믿고 가겠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게임이나 또 아니면은 플랫폼이나, 지금 오늘 제가 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마켓컬리 있잖아요. 마켓컬리가, 저희도 마켓컬리 이용합니다. 응원 드립니다. 그런데 마켓컬리가 작년에 1조 몇천억 매출이었고, 그런데 적자가 2,100억이나 났어요. 근데 작년 말에 걔가 2조 정도 가치 IPO 준비하고 있거든요. 2조 정도 가치라 그러다가 2조 6천억이라는 걸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신문에는 보니까 5조라는 거예요. 5조라는 거예요. 마켓컬리에 대항마들이 없느냐? 있잖아요. 쿠팡프레시도 있고, 또 이마트도 있고, 신세계도 다 있어요. 롯데마트도 있고. 5조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끝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표현 드리는 거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을 때, 이거 약간 말이 굴뚝처럼 내가 굴뚝 기업을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성장에서 있는데 실물 제품이 있는 기업들, 당장 이익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지난 10년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끝내고 나서 10년 동안에는, 그전 10년은 인터넷, IT 버블이라고 그랬잖아요. 인터넷이 생겼고, 그 이후에 10년은, 이거 오랜만에 말씀드리네. 제가 자주 하는 건데. 그 이후에 10년은 인터넷 기반으로 한 산업이었어요. 이제부터 10년은 굉장히 우리가 혹독한 전쟁과 그리고 팬데믹을 겪으면서, 믿을 거는 그런 거, 허황된 거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런 거 안 되겠다. 자국의 이기주의도 생기고, 그래서 자원을 바탕으로 그것을 제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파는 기업으로 우리 좀 가야겠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뀐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바뀐 거고, 그래서 파운드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계속 성공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의 수요도 PC나 휴대폰이나 이런 데 줄지만, 데이터 센터나 이런 선단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는요. 내연기관차는 줄지만 미래차가 계속 늘면서 자동차와 자율주행과 전장 부품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팬데믹이나 엔데믹이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얘네는 전통적인 성장의 IT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간 곳이에요. 얘네들은요. 그리고 얘네는 제품도 만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용될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시장에서 각광받았던 빵에서 인터넷 기반의 산업에서 향후의 산업은 새로운 산업으로 변하고 되고 있는데, 저는 그만한 속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주식시장 안에서 볼 때는, 이거 시스템 반도체나 이거 자율주행 반도체가 대세로 가는구나. 그리고 로봇 이런 게 대세로 가는구나. AI가 대세로 가는구나. 이게 다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게 자율주행차거든요. 이런 쪽으로 가는구나. 라는 정도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걸 석학분들이나 박사님들은 잘 포장해서 잘 얘기하겠죠. 무슨 시대로 갈 거다. 이번에 단절이 되면서 새로운 시대로 가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IMF 외환위기를 겪기 전, 그때 러시아에서도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전 시대의 산업하고요. 1998년, 2000년도에서 2010년, 2020년의 산업하고 완전히 달랐거든요.
지금의 산업이 앞으로 바뀌는 거는 정말 많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를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되고, 내 종목을 내가 봤더니, 야, 이거 지금 들어보니까, 앞으로 국가 이기주의, 그리고 원자재를 중심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이 나는 기업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또 프라블럼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또 살 것도 그쪽에 사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아닌 많은 리서치 센터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하반기에 이런 상황에서 딱 얘기했을 때 전부 다 반도체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반도체로 통틀어서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시스템 반도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IT와 자동차, 전차가 다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그냥 할까요? 오늘 그냥 정말 시장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뭐랄까 실질적으로 뭐 종목이나 이런 거 제가 지난주에는 종목 얘기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오늘 그런 것들 좀 소개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아침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갔고요. 몇 가지만 그냥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정책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있기 때문에 경제부양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오면 전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요번에 29일날 중앙정치국 회의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세부 조치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아예 직접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제부양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프라 투자 얘기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인프라 투자 관련된 정책들 이것으로 인한 유럽의 변화 이것을 보면서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공작기기에 있죠. 건설기계 공작기계가 여기 들어갑니다. 우리 뭐 현대기술 건설기계니 뭐 공작기계들이 있어요. 그런 기계들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텔 CEO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향후에 계속해서 투자를 할 건데 장비가 계속 부족하다. 리타임 길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원래 인텔하고 있었던 인텔의 벤더들인 소부장 기업이 있습니다. 있어요. 얘네들이요. 얘네들은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얘네들은요. 그 다음은 뭐 굴착기 건설기에 말씀드렸고요. 자율주행 전기차 전장 부품은 저는 계속 반도체 칩 그리고 MCU 전장 부품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계속해서 투자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플이 지금 애플카 폭스콘이 소리 맡는다 요 얘기를 오늘 아침에 제가 타 방송에서 했는데 여기에 밸류체인이 들은 데 있어요. 애플 밸류체인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애플이 대만 폭스콘에서 만든대요. 그럼 대만 폭스콘에서 지금 현재 애플이 아이폰 만드는데 애플 만드는데 이미 벤더로 들어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애플카도 같이 하겠죠. 걔네들은 얘가 다른 거 찾겠습니까? 이미 신뢰가 있는데 얘네들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있었던 게 삼성전자에서 5G 통신 장비 공급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STK, 오이솔루션, 선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원래 주력 기업들인데 워낙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얘는 안 움직이고 밑에 있는 막 1,000원짜리 주식이 막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우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미국의 NXP나 온셈이, AMD, ARMD라고 그러죠. 요 실적 발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역시 장비는 괜찮았다. 사실 장비보다 더 좋은 게 뭐죠? 소재입니다. 소재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종목 아무것도 얘기 안 하기 또 그러니까 하나 뭐 얘기 들어보면은 추천은 아니고요. 관심 늘 말씀드리지만 추천은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죠. 한솔케미칼? 사실 한솔케미칼은 반도체 쪽도 있지만 얘는 오늘 지금 3%로 빠지네요. 얘는 2차 전지 있죠. 이거 39만 원 갔다가 지금 24만 원까지 빠져 있는데 이게 작년 말에서부터 여기 빠지는 동안에 얘가 이게 주봉으로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왕창 빠졌잖아요. 요때 2차 전지 소재가 다 같이 빠졌어요. 2차 전지 소재가요. 같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2차 전지 소재하고 같이 볼 때 실적이나 다른 것들을 봤을 때는 또 뭐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이게 제가요.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삼성전기. 요즘에 LG에너텍이 많이 빠졌죠? 그쵸?
왜 그랬을까요? 그건 남들보다 그냥 먼저 가 있었기 때문에요. 남들 빠진 거에 비해서 조금 더 폭이 빠진 거고 방향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남들 다 빠지고 있는데 지 혼자 올라? 그러면 해피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얘 또 가격이 되면은 또 다시 접근 가능하겠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반도체 주식 몇 가만 소재나 이런 쪽만 얘기하게 됐는데 전체적인 개념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은 지원분에 빠진 게 아니잖아요. 고용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이 고용이 전 세계의 로봇 관련 펀드에 들어가 있는 주식이에요.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을 내가 신규로 사려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 주식을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기업의 향후 전망, 장기 전망을 보고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게 훼손되면 팔아야 되는 거고, 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사이클이나 시황 사이클에 막 휘둘려 그러면 샀다 팔았다 거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중소형주를 들고 가야 되는 건데, 근데 고용 같은 경우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시장에서 최근만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이게 지금 1년치를 볼게요. 지금 1년이잖아요. 최근 1년 동안 얘는 내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최근 1년에 그래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이게 탄탄하게 있는 애들을 신규로 거래할 때 해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밑에 있던 애들은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꽤 물량 소화를 많이 하고 가야 돼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고용이 빠지는 거는 그 수급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게 그 펀드에 들어있다가 이게 빠지는 바람에 좀 그랬는데요. 그리고 이제 신제품이 나오지 않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교를 해드리려고 갑자기 생각나 주성 엔지니어링 보여드렸는데요. 아까 그 고용의 주봉이에요. 일봉 한번 볼까요, 그냥? 그러면 이게 고용의 일봉이에요. 지우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주성 엔지니어링 일봉이거든요. 얘는 고점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여기 고점이니까 28,000원에서 2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죠. 그런데 다른 거하고 다르죠? 뭐가 달라요? 얘는 밑으로 흐르는 애가 아니에요. 흐르지 않고 위로 가다가 있는 거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빠져 있는 것을 지금 하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할까요? 자,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뒤에 또 방송이 제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요 방송에 제가 애정 있게 열심히 하는데, 지금 시간도 1시간 15분이나 지났고 해서 또 너무 길면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그냥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지금 주가는 빠지고는 있지만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까 이런 말씀 좀 드렸고요. 한 번 정도는 제가 대신 오늘 조금 종목이나 이런 섹터를 말씀 못 드린 부분에 죄송스러워서 뭐라고 할까요? 댓글 질문을 한번 받은 다음에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제가 꼭 잊지 않고 우리 우리 여기 스태프분들한테 부탁을 해갖고 우리 스태프라고 하죠. 우리 직원이죠.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갖고 그 시간 한번 갖는 걸로 할게요. 뭐니 해도 이 종목 어때요?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시간도 한번 가질 테니까 그때 좀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은 빠지고 있고. 네, 검색식 찍기로 했는데 시간이 계속 안 좋았고 그래서 지금 검색식보다 시황이 더 중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